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의 공학적 평가적 기초 네, 수업입니다. 네, 아직도 이 과목 이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입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네, 이 과목을 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4년에 한 번, 지금 현재 교육학과 교수님이 8분이니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돌아와요. 그렇다 보니까 과목도 저한테 일단 과목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다. 그래서 아직도 벌써 뭐 학기 반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입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측정과 검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뭐 측정의 개념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 상황에서의 그 스케일, 척도, 네 가지 척도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척도의 성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뭐 조금이라도 나의 연구에 양적인 연구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하시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측정 분야에서 중요하게 또 다뤄지고 있는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뢰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평가, 검사 상황에서 검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신뢰할 수 없다 또는 그 검사의 여러 가지 시행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교육적인 의사결정 또는 뭐 처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정 상황에서의 신뢰도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중요한 분야다,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도의 어떤 그 뭐 수리적인 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뢰도의 특징들,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리적인 게 조금 나온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겁을 먹거나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들을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도라는 것이 수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구나, 이런 과정, 또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신뢰도를 정의를 하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구에 맞게 어떤 신뢰도가 나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뢰도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뭐 신뢰도의 자세한 내용이나 타당도의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신뢰도랑 타당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술지에 여러 논문들 읽어보시다 보면은 뭐 신뢰도가 어떻고 특히 신뢰도 같은 경우는 뭐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 수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것이 크롬박 알파라는 그런 것들 논문을 조금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그 연구에 있어서 신뢰도가 어떻고 또 타당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그 논문에서 계속 제시해주고 그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연구의 신뢰도가 어떤지, 이 연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과연 타당한 연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조금
의문을 품고 있다는 그런 어떤 또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내 연구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다. 이 연구는 어떤 체계적인 절차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된 연구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또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뢰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신뢰롭다. 연구 결과나 어떤 연구 절차 이런 것들이 믿음직하다, 신뢰롭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타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연구에서 사용한 어떤 그런 뭐 체계나 연구 방법이나 이런 과정들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 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양적인 연구 그리고 질적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양적인 연구를 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질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교수님들이 또 그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언급을 하는 거는 별로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양적인 연구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양적인 연구에서 이제 신뢰도를 질적인 연구에서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도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모두 뭐 타당도는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신뢰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적인 연구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는 뭐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이 점수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측정 도구 또는 뭐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떤 연구 대상들의 이런저런 특성들, 그렇죠? 뭐 학생들의 성적이 됐건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됐건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요, 그렇죠?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데이터, 그 학생들의 어떤 성적들, 어떤 설문을 통한 어떤 그 연구 대상의 심리적인 특성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어떤 수치인가, 그런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개념이 바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질적인 연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신뢰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신뢰도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쵸? 뭐 수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다양한 코더들, 그쵸? 수집한 것들이 과연 일치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어그리온이라는 게 이 컨시스턴시의 일관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연구 대상이나 연구 대상의 수나 그런 것들이 양적 연구보다는 좀 적겠지만 뭐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어떤 인터뷰를 했다던가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의 뭐 일관성이나 의견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물론 질적 연구에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도는 양적인 연구에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는 타당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타당도를 어떤 의미 있는 추론이 가능하냐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구 전반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연구의 전반적인 것들이 좀 타당하고 제대로 연구하고자 했던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타당도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은 뭐 질적 연구에서도 뭐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뭐 정확하고 유용성 있게 정보를 뭐 수집을 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느냐, 그것을 적용을 하느냐, 이런 관점이 타당도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을 주로 이런 어떤 연구 방법, 메소드 섹션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측정 도구들, 그렇죠? 도구들에 대해서 과연 측정 도구들이, 검사 도구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결과 파트에서도 뭐 신뢰도나 타당도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도랑 타당도 얘기를 할 때 특히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 internal validity, 뭐 내적 타당도라고 그러고요. external validity, 뭐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랑 external validity 개념 자체는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뒤에서 실험 연구, 저희가 9주차, 10주차의 조사 연구와 실험 연구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인데 그때 internal validity랑 external validity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면은 이 내적 타당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 안에서의 어떤 인과관계, 커즈 앤 이펙트 이런 것이 성립을 하는지, 그렇죠? 어떤 변수 간에 만약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보는 연구다 하면은 변수 간에 과연 어떤 정당한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내적 타당도라고 한다면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뭐 연구 대상, 지금 내가 본 연구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연구에서 디자인한 또는 설계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세팅,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뭐 몇 달 후, 1년 후에도 지금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의 일반화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외적 타당도다. 이렇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타당도나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연구에 있어서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뭐 조사 연구나 실험 연구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뭐 조금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뭐 수식 같은 것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도를 볼 수 있는 인덱스,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자세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도라는 개념, 큰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신뢰도라는 것이 나의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고 할 때 신뢰도 수치를 제시하고 이런 것이 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들, 뭐 구체적인 수식을 다 이해하시면 좋지만 뭐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관점에서 개념들을 챙기시고 그리고 사실 신뢰도 구하는 것들은 뭐 SPSS나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쉽게 산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일일이 뭐 계산하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물론 저는 어떤 이론적인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도출되는 그 과정이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더욱 좋고 예, 그것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예, 뭐 거기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뭐 전혀 없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타당도 역시 뭐 다양한 타당도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큰 개념들 위주로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나의 연구에서는 어떤 타당도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챙겨야 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우리가 이번 학기 진행하는 이 강의의 어떤 취지랑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어떤 수업을 듣고 연구를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그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신뢰도에 대해서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뢰도의 개념에 대해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평가 또는 뭐 측정 시간에 신뢰도라고 한다면은 영어로는 reliability라고 부르고 신뢰도의 개념은 우리가 그 먼저 측정, 네,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어떤 특성에 일관성 있게 숫자를 부여하거나 구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키 아니면 몸무게 예, 그런 거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키를 측정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키를 측정 도구인 어떤 뭐 자나 그렇죠? 뭐 줄자나 키를 재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키가 160cm다, 뭐 170cm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숫자를 부여를 해서 그 사람의 키가 얼마다 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교육학 분야에서 예를 들어 학생의 어떤 뭐 인지적인 능력, 어떤 학생의 수학 능력, 예, 수학 과목의 그 능력을 측정을 한다 하면은 그 학생의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숫자로, 예, 숫자로 부여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A라는 학생은 수학 과목의 어떤 그 능력, 점수가 70점이었다. B라는 학생은 90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숫자를 부여하거나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 예,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도, 예, 신뢰도는 무엇이냐? 신뢰도는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즉 측정의 일관성, 네,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하는 측정의 일관성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키를 재는데 뭐 어제 잴 때 다르고 오늘 잴 때 다르고 또 뭐 10분 전에 잴 때 다르고 5분 후에 잴 때 다르고 계속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기간이 길면은 뭐 한 1년 후에 재면은 그 사람의 키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하지만 뭐 10분 전에 재고 아니면 뭐 1분 전에 쟀을 때랑 지금 쟀을 때랑 키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측정된 거 맞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예, 제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학생의 어떤 성적 예, 이런 것도 물론 기간이 길다고 하면 뭐 한 6개월 후에 그 학생의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능력을 평가를 하거나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학생의 능력이 향상되거나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10분 전에 예, 측정을 했을 때랑 뭐 5분 전에 측정을 했을 때랑 이게 다르게 나온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에 있어서 또는 뭐 측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신뢰도, 네, 얼마나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오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도를 개념적으로 말로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측정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신뢰도의 정의, 신뢰도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리적인 또는 어떤 통계적인 개념으로 나타낸다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예. 우리가 관찰 점수 분산에 대한 진점수 분산의 비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관찰 점수니 진점수니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텐데, 관찰 점수는 말 그대로 그 학생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점수예요. 그렇죠? 시험을 봐서 그 학생이 7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 70점이 그 학생의 관찰 점수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진점수는 무엇이냐? 진점수는 그 학생의 정말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점수예요. 예.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70점을 받았지만 그 학생의 진짜 능력이 70점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잘 찍어서 그 학생의 진짜 능력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학생은 원래 한 8, 90점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해서 70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진점수라는 거는 그 학생의 정말 진짜 능력이 반영되어 있는 점수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점수라는 거는 어떤 개념상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알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관찰 점수 분산, 네, 에 대한 진점수 분산, 네, 여기 분자가 지금 진점수, 네, 진점수 분산, 그리고 분모가 관찰 점수 분산이죠. 이 두 개의 비율로 우리가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신뢰도라는 거를 관찰 점수 분산분의 진점수 분산의 비율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도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식 여기 보시면은 xi는 ti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x를 아까 뭐라 그랬죠? x를 관찰 점수라 그랬어요. 관찰 점수. 우리가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뭐 70점, 80점 나오는 점수를 우리가 관찰 점수라고 했고, t는 뭐라 그랬어요? t는 진점수. 그 해당 학생이 진짜 갖고 있는 능력이 반영된 점수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뭐 어떤 외부의 그런 오차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그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진정한 점수가 진점수 t라고 나타낸다고 했고요. 다음에 2는 바로 오차예요. 오차. 오차.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찍어가지고 맞힌 것도 그 학생의 진정한 능력이 반영된 점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오차 점수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봐서 받은 점수 70점, x 70점은 그 학생의 진정한 능력 점수,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8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은 진점수는 80점 플러스 2i
그래서 2는 뭐예요? 오차라 그랬죠? 2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관찰 점수는 진점수 플러스 오차 점수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 보면은 예, 첫 번째 식에다가 전체 제곱을 한 거예요. 그쵸? 예,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곱을 했고 밑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식 보면은 이제 앞에 서메이션이 붙었어요. 그쵸? 서메이션이 붙었다는 거는 다 더하겠다는 건데 자, 우리 서메이션 밑에 i가 1이에요.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i는 학생 한 명 한 명, 뭐 1번부터 뭐 30번까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x 서브 1, x에다가 그 i 자리에 1이라고 쓰면은 그거는 1번 학생의 관찰 점수인 거죠. 그쵸? 그리고 x하고 조그맣게 30이라고 쓰면은 30번 학생의 관찰 점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메이션 x i 제곱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그 만약에 n이 30이에요. 한 반에 30명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1번부터 30번 학생의 어떤 관찰 점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은 그 t 진점수랑 플러스 2 오차 점수 이것들을 1번부터 30번 학생의 그런 진점수랑 오차 점수를 합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이 충분히 예,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뭐 수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한 중학교 수준이면은 다 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식 말 그대로 뭐 왼쪽 좌측은 똑같고 오른쪽 보시면은 뭐예요? 요 제곱식을 푸른 거죠. 예, 우리가 뭐 전개한다고 하는데 이 제곱 괄호에 있는 제곱을 우리가 풀어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t 플러스 2 제곱을 풀었더니 t 제곱 플러스 뭐 2 제곱 플러스 숫자 2 곱하기 t2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검사 이론에서 가정이 들어갑니다. 가정이 뭐냐면은 t라는 진점수랑 그렇죠? 네, t라는 진점수랑 2라는 오차 점수 예. 여기 있는 t라는 진점수랑 이 2라는 오차 점수는 서로 상관이 0이라는 거예요. 두 개는 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교재에 203페이지 중간쯤에 예,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측정 오차, 예, 측정 오차라는 거는 2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식에서는 지금 2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측정 오차는 측정 시점에 따라서 무선적으로 발생하는 오차이기 때문에 무선적 오차라고 해요. 랜덤 에러. 어떤 규칙성이나 뭐 체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작위로 막 발생한다는 거죠. 그 오차가. 그래서 측정 오차들의 분포는 진점수 t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모두 존재하고 평균은 0이다. 네. 만약에 오차 점수가 찍어서 맞추면은 그 오차 점수 2는 플러스가 될 거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학생이 예, 뭐 실수를 한다든가 너무 긴장을 해서 평소 실력을 못 발휘했어요. 그러면 오차 점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측정 오차는 무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와 진점수 간의 상관은 0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이 식에서 이 부분 있죠. 지금 요 마지막 네. 2 곱하기 서메이션 ti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왜냐? 요 t랑 2, 요 부분이 서로 상관이 0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도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한 이 식 전체가 이제 0이 됩니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식 중에 남은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요 맨 위에 있는 요 식이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점수랑 오차점수가 같이 있는 부분은 이제 0이 되고 진점수 제곱과 오차점수 제곱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식을 네, 지금 이 보시는 위의 식을 분산의 형태로 네, 우리가 분산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산의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이 요 밑에 식이에요. 보시면은 X가 관찰 점수라고 그랬고 T가 진점수, E가 오차 점수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관찰 점수 분산은 진점수 분산 더하기 오차 점수 분산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신뢰도의 정의, 네, 관찰 점수 분산분의 진점수 분산이라는 신뢰도의 이 정의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뢰도를 뭐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식을 통해 가지고 검사 이론에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점수 x는 진점수 t 플러스 오차 점수 2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한 게 진점수랑 오차 점수의 상관은 0이다. 이런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관찰 점수 분산분의 진점수의 분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100%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식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가정 아래 도출된 식이구나.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신뢰도의 개념을 살펴봤고 신뢰도를 이제 수식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뢰도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2회 시험을 2번 봐서 2회 측정을 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험을 한 번만 봐서 한 번만 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2번 2회 시험을 치러 가지고 그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검사를 한번 보고 또 재검사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2번 시험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검사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비슷한 난이도, 뭐 비슷한 문항 구성을 갖고 있는 시험을 이제 우리가 동형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동형 검사로 이루어진 2번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검사, 재검사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2번 보는 거고 이 동형검사 신뢰도 할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은 시험지는 아닌 거예요. 뭐 문항의 내용이나 문제의 난이도 이런 구성들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시험은 아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안정성 계수라고도 하고요. 완전히 똑같은 시험지예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피험자에게 실시를 한다. 이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2번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간 간격은 한 4에서 6주. 한 번 시험을 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시험 본 점수를 갖고 이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 신뢰도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형검사 비슷한 검사지만 완전 똑같은 시험지는 아닙니다. 이 동형검사를 동일한 피험자에게 실시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험자 학생이 시험을 2번 보는 거예요. 2번 보지만
검사지는 다른 검사지죠. 첫 번째 문 시험이랑 두 번째 문 시험이랑. 시간 간격, 네, 첫 번째 시험이랑 두 번째 시험 간의 시간 간격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뭐 조금 이따 금방 봐도 되고 뭐 한 2, 3주 있다 봐도 되고 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똑같은 시험지이기 때문에 시험을 본 다음에 금방 본다면 연습 효과, 예, 똑같은 시험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연습 효과 그리고 기억 효과, 기억 나겠죠. 어제 시험 본 문제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학생이 내일 또 시험을 본다는 걸 안다면 집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안정적인 결과값이 산출되지가 않겠죠. 오차 요인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망각의 영향. 반대로 시간 간격을 너무 길게 주는 거예요. 시험을 만약에 오늘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을 두 번째 시험을 한 1년 후에 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겠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망각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습 효과라든지 기억 효과, 망각의 영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한 4에서 6주 정도 주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동형검사 신뢰도는 시험을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간격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반면에 조금 어려운 점이 동질적인 동형검사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예, 아까 동형검사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비슷한 난이도, 그렇죠? 그리고 뭐 비슷한 문항 구성들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동형검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동형검사 신뢰도에서는 또 이런 또 단점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형검사 신뢰도랑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크게 두 번 시험을 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으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완전히 똑같은 검사지를 두 번 시험 보는 거고 동형검사 신뢰도는 유사하지만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예, 발생할 수 있고 시험 두 번 보는 그 시간 간격을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여기서는 뭐 4에서 6주, 동형검사에서는 크게 상관없다. 예,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예, 시험을 봐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을 두 번 보는 앞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는 시험을 두 번 본다고 했는데 사실 시험을 두 번 본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한 제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예, 뭐 시험 두 번 보는 것 자체를 뭐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시험을 두 번 보는 데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예, 오차 요인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는 여러 가지 뭐 기억 효과, 망각 효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외부 오차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동형검사 신뢰도에서는 동형검사라는 것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두 번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1회, 예, 검사를 한 번 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내적 일관성 신뢰도다, 뭐 동질성 계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네. 2회 시험을 볼 수 없을 때 신뢰도 추정의 차선책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회 예, 측정을 통한 신뢰도 추정 방법은 이제 의미로는 동일한 영역에서 표집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그 앞서서 동형검사 신뢰도, 네, 동형검사 신뢰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검사를 예, 구성하는 문항들이
얼마나 동일한 영역에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검사 내용이 얼마나 동질적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 신뢰도, 동질성 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장점으로는 한 번의 시험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시험 간격과 동형성에 따른 신뢰도 변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시험을 두 번 봄으로써 오는 그런 오차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한 번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속도 검사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속도 요인이 있다. 속도 검사 요인이 있는 경우 어떤 의미냐면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 시간을 한 30분밖에 안 줬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를 한 200문제 준 거예요. 30분 동안 200문제. 그 얘기는 그 학생의 어떤 능력을 본다기보다도 얼마나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한 번 봄으로써 신뢰도를 추정할 때는 이러한 속도 검사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한번 그 시험을 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분 신뢰도, 알파 계수, 호잇 신뢰도, KR20, KR21 등등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뒷장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신뢰도는 이제 반분 신뢰도, 영어로는 Split Half Reliability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한글로도 마찬가지인데 의미가 나와 있어요. 검사지를 반으로 나눠서 그걸 이용을 해서 신뢰도를 추정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일단 내적 일관성 신뢰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검사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검사를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학생들 중에 반은 검사를 이제 반으로 나눌 때 나누는 방법이 전후법, 기후법 있어요. 그렇죠? 검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검사지를 반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은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여학생들은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홀수 문제들만 풀고 1, 3, 5 그쵸? 남학생들은 짝수 문제들만 풀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든 간에 검사지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마치 시험을 두 번 본 것 같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실시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두 부분 간의 상관을 계산을 해서 스피어맨 브라운 공식으로 교정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반분 신뢰도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검사를 한 번 보지만 마치 검사를 두 번 본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검사지 중에 이제 반만 푸는 거예요. A그룹은 이쪽 반, B그룹은 다른 쪽 반, 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상관을 계산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상관보다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스피어맨 브라운 공식이라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스피어맨 브라운 공식 자체를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반분 신뢰도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거고 반분 신뢰도에서는 우리가 이 신뢰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스피어맨 브라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알파 계수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파 계수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중 하나다. 그리고 추정 공식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알파는 n-1 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마 x 제곱 분의 서메이션 시그마 i 제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x 제곱이 우리가 관찰 점수 분산이라고 했고 시그마 i 제곱은 문항 i의 문항 내 분산이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 알파 계수도 문항 간 상관계수 평균을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으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죠?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으로 교정한 값이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 알파 계수의 장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시험을 한 번만 봐도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측정으로 신뢰도 추정이 가능하다. 역량검사. 우리가 아까 속도검사 얘기했어요. 그쵸?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속도검사가 아니라 역량검사는 반대예요. 우리가 역량검사는 다른 말로 파워 테스트라고도 해요. 그 속도검사는 스피드 테스트라고 그러고 역량검사는 파워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정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험이 역량검사다. 그래서 이 알파 계수는 역량검사인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의 하한값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분 문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분 문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주관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 문항은 이분 문항, 다분 문항의 이제 다른 그 반대 개념이 이분 문항인데 이분은 말 그대로 맞고 틀리고만 있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만 있는 게 이분 문항이고 다분 문항은 이제 맞고 틀리고도 있지만 중간 부분 점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 점수.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 점수가 있는 다분 문항에도 사용 가능하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KR20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네 번째, 각 문항의 난이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뒤에 또 배울 KR21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특징, 다분 문항에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각 문항의 난이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알파 계수의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 측정을 통해서 추정하는 신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호잇 신뢰도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잇 신뢰도는 마찬가지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중 하나이고 여기서도 다분 문항, 영어로는 폴리토머스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 그걸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다분 문항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추정 공식으로는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 중에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 분산 아시죠? 그 분산을 이용을 해서 분산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구하는 건데 그 아노바 분산 분석의 반복 측정 설계 개념을 활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이 호잇 신뢰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 간 상관 평균을 앞서 봤던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으로 교정한 값이다. 단점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서 제가 여기다 공식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잇 신뢰도는 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러한 점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KR20랑 KR21.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한 20랑 21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KR인데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겠죠.
그래서 KR이라는 거는 이제 쿠더랑 리차슨이라는 이제 사람의 학자의 이제 이름의 약자고요. 먼저 KR20 보시면은 특정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이 단일 요인이라면 검사 문항을 골란도 역순으로 문항은 뭐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역순으로 나열할 때 피험자는 어느 문항까지는 옳게 답을 하고 그 이상의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정답을 맞출 수도 없어야 한다. 예, 이러한 어떤 그 생각으로 만든 게 이 KR20라는 거예요. 그쵸? KR21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 검사지의 문항들이 여러 개가 있죠. 한 20개가 있다고 하면은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그 20개의 문항들을 쫙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쉬운 거, 2번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3번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2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면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뭐 어떤 학생은 10번까지는 다 맞았어요. 그쵸? 1번이 제일 쉬우니까 예, 제일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지고 10번까지는 다 맞았는데 11번부터는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또 어떤 학생은 뭐 한 3번까지는 다 맞췄는데 4번부터는 다 틀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관성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 KR20는 이분 문항, 아까 뭐라 그랬죠? 이분 문항은 부분 점수가 없고 맞으면 정답을 맞으면 맞은 거고 아니면 그냥 0점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분 문항, 다이코토머스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문제에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반면에 KR21은 이분 문항일 때 사용할 수 있고 다분 문항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다분 문항, 부분 점수가 있는 문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문항의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KR21 같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KR20랑 21, 네, 뭐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 번 측정을 통해서 그 신뢰도를 추정하는 다른 말로 문항 내적 그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한번 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 보면은 뭐 우리가 KR20이나 KR21, 뭐 알파 계수, 호의 신뢰도 당연히 한번 검사를 한번 봐서 신뢰도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내적 일관성,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이기 때문에 검사의 내용이 이제 동질하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신뢰도 추정 방법에 조금씩 다른 것들이 각 문항의 이제 부분 점수 유무, 아까 다분 문항이라 그랬죠. 다분 문항이 있어도 되느냐,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KR20만 다분 문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분 문항 맞다 틀리다 이것만 있는 문항만 있어야 되는 게 KR2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방법들은 다분 문항 부분 점수가 있어도 관계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들 간의 난이도에서는 KR21에서는 각 문항들의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제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다른 그 방법들은 각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도 관계없다. 다음으로 속도검사 요인이 있는 검사, 짧은 시간을 주고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야 되는 그런 속도검사, 스피드 테스트 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스피드 검사는 이제 어떤 학생들의 역량 이외에 다른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오차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다음에 오차 점수 분산은 이제 KR21, KR20, KR21 알파 계수는 모두 문항 내 분산으로 이제 그것들을 보고 있는 반면에 호의 신뢰도에서는 이제 피험자와 문항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것들을 보면서 각 방법들 간에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나왔던 무슨 공식들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방법들 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뢰도 제고 방법. 다른 말로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한 두세 문제 갖고 시험을 보는 거랑 문제가 한 2, 30문제 되는 것 비교를 해보면은 문항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항수는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적절하고 또 변별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향상된다. 이 얘기는 문항 난이도, 아주 어려운 문항, 아주 쉬운 문항, 그런 것들로만 그 시험이 구성된다면 그 조금 신뢰도가 높기가 어렵겠죠. 너무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된다면 그 문제를 진짜 자기 실력으로 푸는 학생도 소수 있겠지만 그 문항을 맞춘 학생 중에 또 많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찍어가지고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너무 쉬운 문항으로만 구성됐어요. 그러면은 잘하는 학생도 실수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저런 경우에 오차 요인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항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또 문항 변별도라는 거는 어떤 문제의 변별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력이 높은 학생은 그 문제를 맞추고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은 그 문제를 틀릴 때, 그럴 때 그 문제가 이제 변별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하고 변별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피험자가 이질적일수록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너무 잘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좀 실력이 떨어진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이렇게 편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조금 다양한 이질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 피험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내용 영역의 범위가 좁을수록, 그 얘기는 문항 내용이 동질적일수록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오차 요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의 범위가 작고 그 문항 내용이 동질적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추측 요인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는 추측 요인이 조금 높을 수 있겠죠. 사지선다 보다는 오지선다가 낮고 오지선다보다는 육지선다, 칠지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추측 요인을 낮춰줄수록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교직에 진출해서 어떤 학생들의 시험을 이제 관리를 하고 문항을 낼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내가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객관도라는 것입니다. 객관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공정성 이런 거랑도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념적으로는 채점자 간 일치도, 예, 인터레이터 컨시스턴시라고 해서 채점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예, 여러 명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예전에 뭐 김연아 선수나 뭐 여러 가지 그 피겨 스케이트, 예, 그런 거 보시면은 피겨 스케이트 이제 공연을 해요. 그쵸? 뭐 공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연을 하고 나면은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네. 뭐 채점자가 한 10명 정도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고 뭐 기술 점수, 예술 점수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기고 그 10명의 점수 중에서 일반적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점수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이런 피겨 스케이팅 말고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다이빙, 예, 이런 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는 어떤 뭐 음악이나 뭐 미술, 예, 이런 어떤 예능, 예체능 이런 분야에서 조금 여러 명의 채점자가 있어서 평가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경우에 채점자 간에 어느 정도 뭐 유사한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유사한 점수가 나와야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체육 활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낮게 최저점을 주고 이러면은 사실 채점이 뭐 공정했다, 객관성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아주 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경우도 이런 객관도 부족의 원인은 검사 도구 자체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채점 기준의 객관성과 엄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채점자가 보고 채점을 한다 그래서 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아웃라인,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자가 소양이 부족하다. 네. 채점을 하는데 이제 조금 채점 능력이 조금, 예,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점 능력,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채점자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편견 배제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절삭 평균 사용,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저점과 뭐 최고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만 가지고 뭐 평균을 내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편포인 경우에는 중앙값을 활용한다. 네. 편포라는 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규분포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정규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포는 어떤 얘기냐? 편포는 말 그대로 정규분포가 아니라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치우치거나, 그렇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편포됐다고 해요. 예, 편포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값 대신 이제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하는 중앙값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어떤 특성,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삭 평균을 사용한다. 또는 이 편포인 경우에는 뭐 중앙값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채점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뭐 채점자 훈련, 채점자 교육, 그리고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의 이제 요약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뢰도 학습을 했는데 조금은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쵸? 특히 뭐 각각의 신뢰도 그런 그 추정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여러 개가 나오니까 뭔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뭐 표로 정리한 것처럼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각각의 뭐 특징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수식 같은 거를 뭐 아시면 더 좋긴 해요. 예, 물론 제가 그 처음에 신뢰도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것들이 유도되는 과정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100%다 이해를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들을 뭐 굳이 다 이렇게 뭐 공식들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 개념들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는 먼저 일반적으로 측정의 일관성을 의미를 하고요. 관찰 점수 분산에 대한 진점수 분산의 비로 정의된다.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은 시험을 2번 봐서 2회 측정에 의한 방법과 1회 시험을 1번 봐서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시험을 2번 보는 2회 측정에 의한 방법으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는 그냥 단순히 재검사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동형검사 신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한 번 측정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반분 신뢰도, 알파 계수, 호의 신뢰도, KR20, KR21 등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을 봐서 추정을 하는 신뢰도 여러 가지 배웠는데 반분 신뢰도, 알파 계수, 호의 신뢰도, KR21은 이분 문항 뿐만이 아니라 다분 문항, 부분 점수가 있는 다분 문항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KR21의 경우에는 KR20 같은 경우에는 이분 문항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다분 문항,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제고 방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항수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적절하고 변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피험자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그 특성이 이질적일수록 그리고 그 내용 영역에서는 내용 영역의 범위가 작을수록 좁을수록 그리고 문항 내용이 동질적일수록 마지막으로 문항의 어떤 추측 요인이 낮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뢰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교재 이용해서 한번 천천히 학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